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자에게 징벌적 이자를 물릴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에어컨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사용자의 언어를 인식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등 집중 규제한 탓에 거래가 뚝 끊겨 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해왔는데요. 새해 첫 달이 절반가량 지난 오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니 이미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903건,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5년 1월 거래량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집중 규제를 한 탓에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고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LTV, DTI를 30%까지 낮춰 추가 대출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선 수요자들이 대출길이 막혀 집을 사지 못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을 내놓은 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작년 8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14,690건이었지만 9월부터 10월까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파리 대책 효과로 9월과 10월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에 전달보다 2배가량 늘어난 6,454건, 12월 8,405건으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남 4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38,037건으로 한국감정원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최대 기록은 2016년입니다. 일부에선 집값 급등을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선 수요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오랜 기간 목돈을 마련해온 무주택 실수요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 한 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자는 헤어나기 힘든 빚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 시 가산되는 징벌적 성격의 금리가 가혹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빚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자에게 징벌적 이자를 물릴 수 없도록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더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포함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연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이자 부과가 지나치다고 보고 금융회사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 연체금리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자금 회수 차질에 따른 자금 운용 기회 비용과 행정 절차 등에 따른 관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처럼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포인트 미만입니다. 연체 가산금리가 6에서 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인 3%포인트를 제외한
3에서 6%포인트는 연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인 3%포인트만 약정금리에 더해 연체 금리를 정하도록 산정체계를 개편해 오는 4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체관리 비용은 은행과 비은행 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권 간 차등 없이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자에게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 이자를 미루고 원금부터 갚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LG전자가 오늘 2018년형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엔 기존 제품과 달리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선보인 인공지능 플랫폼 딥싱큐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에도 인공지능이 장착돼 집 안에서도 전 세계 IT 기술의 화두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오늘 인공지능 딥싱큐를 장착한 에어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에어컨이 기존 에어컨에 단편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면 올해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 인공지능 에어컨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에어컨이 스스로 사람과 환경을 학습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인공지능 에어컨의 주된 기능은 제품 스스로 소비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공간을 학습해 에어컨을 자동 조절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은 온도와 습도, 공기질, 생활환경, 에어컨 사용 패턴, 사용자의 언어까지 학습합니다. 특히 신제품은 더워, 추워와 같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반응도 인식해 에어컨을 작동합니다. LG 휘센 더워. 희망 온도를 내릴까요? 그래. 희망 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이 에어컨은 LG전자의 인공지능 스피커 싱큐 허브와 아마존의 에코 등 여러 기업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스피커와도 연동합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기능을 탑재한 스탠드형 에어컨 모델 수를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늘리는 등 4계절 가전으로의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보다 진화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에어컨의 에너지효율도 30% 높였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입니다. 인공지능의 힘으로 냉방 세기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다 당장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 빚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으로 크게 방향을 튼 뒤 경제 영향 등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은 앞서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종전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지표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완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가 조정 여부는 통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이유로 꼽힙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해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전 전망치는 2.9%로 0.1%포인트 올려잡은 겁니다. 투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하겠지만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으로 소비가 성장하고 수출도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게 점치며 올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해 1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 후폭풍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편의점에서는 무인기기를 늘리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들은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식업체들은 줄줄이 가격을 올려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부천의 A 편의점 사장은 2명이던 알바생을 1명으로 줄이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요. 종로의 B식당 주인은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올리기라도 했지만 우리같이 작은 식당들은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해 피해가 크다라고 토로했는데요.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아우성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충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책입니다. 17일 기준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771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신청 건수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인데 보통 월말에 임금이 지급되는 만큼 1월 말과 2월 초에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알바생 등이 사측과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건수가 저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앞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있었고요. 2탄에서는 영세 상인의 자금난을 덜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부처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조만간 이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상가 임대료와 관련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정부는 현재 9%까지 올릴 수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까지 낮춰주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월세와 인건비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1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나옵니다. 핵심은 벤사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벤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되지만 벤사 수수료는 건당 100원 정도의 정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건 혹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을 결제하건 동일한 벤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안아왔습니다.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만큼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한 중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조 4천억 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확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 원 규모로 만들고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정책. 좌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도 순항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후속 대책을 바탕으로 과연 최저임금의 역풍을 피해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치 전망과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인 GDP가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중국 성장률은 2011년부터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6년엔 26년 만에 최저치인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작년 4분기 GDP는 전년 동기보다 6.8% 늘어나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6.7%를 상회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에서 주거복지 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 문제를 두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처럼 40년으로 늘리거나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 변론입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휴일 근로수당에 휴일 근로 가산과 별도로 연장 근로 가산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이 끝난 뒤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 2-3개월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만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한두 개 문제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당 1,000만 원에 묶여있던 P2P 금융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는 업계 전체 1억 원 한도로 대폭 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전체에서 연 1억 원, 상품당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 원, 업체당 1,000만 원으로 묶어두고 업계 전체 한도는 없었습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를 맡은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로열티 인하에 나섰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브랜드 연간 로열티를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다방과 한신포차, 홍콩반점 0410, 역전우동 0410 등을 운영하고 있고 로열티 인하는 모든 브랜드에 해당합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 출신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 7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또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 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3월부터 반려견이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최악의 대기 상태를 보였는데요. 더 이상 추가로 유입되는 황사는 없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주말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 맑겠고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7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큰 추위 없겠는데요.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물결도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